네, 김병주 국회의원입니다. 경제부총리님, 네. 지난번에 본의원이 한번 요구한 사항 있잖아요. 예탁 제도를 좀 개선해달라. 네네. 별내선 8호선이 별내선까지 들어왔고 별가랑까지 예타 연장선을 했었는데 안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은 검토해 보면은 현 규정대로 다시 올려도 안 된다. 예타 규정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나눠주는데 슬라이드 한번 띄워보세요. 그때 기억을 상기시키면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경제성, 정책성 평가 비율이 다르고 비수도권은 지역 균형 발전 비율이 있는데 여기는 수도권은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근데 수도권 중에 가장 낙후된 지역이 남양주 지역입니다. 여기는 그린벨트, 또 군사보호구역, 급수원 보호 이런 것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현 예비 타당성 제도는 도저히 다시 해도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은 그 지역이 한 10만 정도의 인구가 원하는 지역이고, 이제는 의정부하고 별내면 이런 데 인구가 다 이 지역에 와서 8호선을 타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지역 균형 발전 비율을 올리든가 아니면 경제성과 정책성 평가를 5대5 정도에서 이런 수도권 중에서 낙후된 지역은 좀 예외 규정을 좀 보완을 해달라고 지난번에 요구했었잖아요.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네. 뭐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뭐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네, 기본적으로는 지금 수도권 안에서의 낙후 지역에 대해서 지금 다시 이제 원래 수도권 비수도권에서 네. 그 비수도권의 개량 부분들을 좀 저희가 줄여주는 부분들을 하고 있었는데 수도권 안에서의 낙후 지역까지 하는 게 좀 이게 큰 틀에서 제도를 바꾸는 거라서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요것은 검토를 해주세요. 실제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360도 보면은 남양주 지역이 가장 낙후됐어요. 남쪽, 서쪽, 북쪽은 다 개발됐는데 각별히 좀 관심 가져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네네. 하여튼 이 지역 간에 이게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또 이제 가장 낙후된 거에 대한 판단이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낙후돼서 이제 남양주 지역은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왕숙 신도시가 개발되고 별내동이 되고 이제 진접 2지구가 또 새로 이루어지고요. 다산도 최근에 만들어지고 그 지역이 가장 그런 지역이니까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하여튼 뭐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네, 국토부 장관님. 국토부 1차관 나와 있습니다. 예, 국토부에서 그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네, 그 예산을 21년도에 용산기지 철수하고 용산공원화하는 그 계획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예산이 1조 2천억 원이었던가요? 11년 10월에 최초 수립할 때 1조 2천억이었습니다. 네. 몇 년도요? 11년 10월 최초 수립 당시에 예. 총 사업비가 추정 사업비가 1조 2천억이었고요. 그리고 올해 새로 그 산정했죠? 2차 변경, 3차 변경 했는데요. 예. 21년 12월에 예. 2차 변경했을 때 2조 1,400억 원이었습니다. 3차 변경 때는 총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2차 변동이 언제였다고요? 21년 12월이고요. 예. 3차 변동이 22년 8월인데 예. 총 사업비는 2차 변경인 21년 12월에 2조 1,400억으로 변경됐고요. 3차 변경 시에는 총 사업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럼 이것은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한 3년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그 용산공원은 온전히 미군으로부터 이전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전을 못 받는 이유가 지금 미군의 잔류기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졸속 이전하면서 대통령실 바로 옆에 신기지 잔류기지를 원래 만들기로 됐던 것이 이전을 못하고 있어서 지금 계속 3년째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도 눈덩이처럼 커지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래서 해서 결정이 될 사항인데요. 조성 계획의 수준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변동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졸속 이전하면서
신기지가 못 만들어져서 지금 용산 공원화 계획도 계속 늦어지고 지금 3년 늦어졌는데 앞으로 몇 년 늦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예산도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고 그러면 그 주변 용산 개발도 늦어지고 서울 개발도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산 졸속기 전의 후가가 이렇게 커져가고 있는 거죠. 총리님,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하신 거 혹시 점심시간이나 이런 거 이용해서 보셨습니까? 자세히 못 봤습니다. 네. 점심시간에 좀 주요 장면 보셨으면 좋은데요.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이 별명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거짓말과 별명으로 가득 찬 그 기자회견이었어요. 특히 보면은 명태균 논란과 관련해서 부적절한 일 한 적이 없다. 누구를 공천 주라고 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총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건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공천에 개입한 육성이 공개가 됐잖아요.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 좀 해줘라. 이게 공천 개입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육성으로도 나왔는데요. 그리고 오늘 또 기자회견 하면서 또 총선 개입을 했다고 스스로 고백을 했어요. 이번에 총선할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께 추천을 했다. 아마 총선 후보 해달라고 공천해달라고 추천을 많이 했는데 이것을 당 인재영입위원회에 보냈다. 인재영입위원회도 보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인재영입위원회에 보내면은 대통령이 추천한 것으로 알고 당연히 이것은 외압이고 외유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런 공천 개입에 대해서 이것은 법을 위반하는 거고 여러 가지 그런 의혹을 갖는 겁니다. 국무총리님 휴대폰 가지고 계시잖아요. 휴대폰에 문자 오는 거 답을 총리님이 직접 하시는가요? 글쎄요, 저는 제가 직접 합니다. 직접 하시잖아요. 저녁에 혹시 집에 갔을 때 사모님, 배우자분이 총리님 핸드폰 열어갖고 문자 온 거 대신 답하는 건 아니시죠? 가끔 그럴 때도 있죠. 그럴 때도 있어요? 주로 어떨 때 그렇게 합니까? 글쎄요, 구체적인 사안을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저 의원님께 말씀드릴 그런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개인적인 건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 이것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본인의 핸드폰을 저녁에 김건희 여사가 열어서 오는 문자를 일일이 다 김건희 여사가 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뭐라고 했나요? 안못 보는 무사라고 비유를 하고 본인은 올라탄 김건희 여사는 주술사라고 했는데 사실 세간에 대통령 위에 대통령이 있다. 그가 김건희 여사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휴대전화 답을 사모님이 그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일일이 하죠? 그럼 답을 받은 사람은 대통령한테 온 문자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건 좀 부풀려진 얘기 아닐까요?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겠죠, 국무총리님은.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런 것은 대통령 위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리고 그 핸드폰을 지금도 사적 핸드폰을 김건희 여사나 윤 대통령이 그대로 갖고 있고 쓴다고 그래요. 그럼 지금도 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의 핸드폰을 열어서 오는 답들을 또 해답을 하면서 대통령 위에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의심스러워요. 지난번에 명품백 수수 사건 때는 박절하지 못해서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순진해서 또는 인연을 못 끊어서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거짓말과 별명으로 일관된 기자회견이었어요. 우리 총리님 못 보셨다니까 한번 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김건희 특검법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이것은 헌법에 반하는 겁니까, 총리님? 이제까지 그 특검법은 여야가 협의하지 않고 한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헌법에 반하는 겁니까? 헌법을 위반하는 겁니까? 글쎄요, 뭐 그야말로 저 일방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거는 정치 도의는 아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죠. 법무부 장관님. 예.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것은 헌법에 반하는 겁니까? 통과가 되면 헌법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안 자체에 위헌적인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입니다. 법률안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거는 법에 따라서 국회에서는 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통과할 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들이 헌법에 반하냐고요. 그 법률안 내용에 위헌적인 내용이 있을 때에 저희들이 재의결을 요구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 자체, 국회에서 의결을 하는 행위 자체가 위헌적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가치를 최고의 가치이고 헌법의 수호자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특검법이 헌법에 반하는 거예요? 자기 모순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2016년에 그 당시 검사 당시 박근혜 최순실 특검에 대해서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때는 본인이 수사를 하고 특검 수사하고 특검 출신 변호사로 이름을 날려서 오늘의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데 지금 와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헌법에 반한다. 어느 국민들이 이걸 이해하겠어요? 이렇게 이율 배반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의원님,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 특검법을 의결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특검법 안에 특별검사 임명 방식이 권력분리 원칙에 위반되고 그다음에 고발인이 수사검사를 지명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근본을 해칠 수가 있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특별검사 제도가 됐고요. 보충성 예외성에 총리님. 반한 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법무부 장관은 늘 예. 법적으로 그렇게 구구이 별명하지 말고요. 대통령 자리도 별명하는 자리가 아니고 국무위원님 여러분도 별명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변명이 팩트를 얘기하는 아니고 거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국무총리님, 트럼프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서 본인도 당선 축하를 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본 의원이 연합사 부사령관 할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처음으로 2017년 가을로 기억되는데 왔을 때 안보 무임 성차론을 그때 많이 주장했었는데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판문점으로 모시지 않고 캠프 험프리로 먼저 모셔서 연합사령관하고 한반도에서 얼마나 그걸 기여하고 특히 캠프 험프리는 11조 들었는데 10조를 한국이 투자를 해서 이렇게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해서 무임 성차론이 쑥 들어갔거든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 되고 당장 방위비 분담금 이런 거 요구를 또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그런 거 할 때 현명하게 좀 대처해 주시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 안보 분야에 많은 지각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당선인 신분 때 취임 첫날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총리님? 이제 그동안에 뭐 그런 말씀을 하신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시고 인수위원회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더 고민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아직도 정확히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 나온 것은 아니다. 물론 플랜은 안 나왔지만은 저희는 미국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인 미국과 관계를 네, 알았어요. 좋게 하고 있으니까. 플랜은 안 나왔지만은 당선인 시절에 여러 번 얘기를 했고 또 당선인 시절에 서방 무기나 자금 지원, 그러니까 살상 무기 이런 지원이 우러 전쟁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이걸로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물론이고 네.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국제 사회와 잘 협력해 가면서 저희도 기여하고 또 참여하고
그리고 총리님, 저 조언적으로 질문에 해결이 답만 좀 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 미국은 어떻게든 본위원이 판단하든가 전문가들이 판단해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조기 종전을 추진할 거로 봐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부터 단계별로 끊으면서 조기 지원을 하려고 할 텐데 우리가 거기에 역행해서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 오늘 또 대통령이 살상 무기 지원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특히 방어 살상 무기부터 검토한다라고 했는데 실제 이거 보낼 겁니까, 총리님? 지금으로서는 뭐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불법 알겠습니다. 그러한 그래서 공격에 의해서 지금 네, 침공을 됐습니다.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목까지 하시고요. 부총리님,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인도적 지원과 비살상 무기 지원을 해왔잖아요. 네네. 인도적 지원 지금까지 얼마 정도 예상 규모를 투자했습니까? 저희가 제가 잠깐만요. 그 비인도적 지원이라는 게그 인도적 지원. 네, 인도적 지원은 제가 30불인가? 외교 장관이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어디 있죠? 작년, 재작년에 네. 1.5억 원을 지불했고요. 예, 금년에 3억 플러스 이렇게 해서 4억이 들어갔고, 내년부터 5년에 걸쳐서 20억 불을 예상하고, 그것은 EDCF 자금입니다. 인도적 지원은 아니고요. 인도적 지원 그러면 국제사에서 몇 위 정도 갑니까? 제가 그 순위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상당한 상위권이죠. 규모로 되어 네. 있습니다. 예. 비살상 무기 지원 어느 규모로 했습니까? 그거는 말씀드리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비살상 무기도 상당히 지원을 했고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이런 지원을 많이 했어요. 안 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또 불구하고 지금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 파병 창간단을 지원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법무부 장관님, 헌법이 우선입니까? 국방부 훈령이 우선입니까? 그럼 당연히 헌법이 우선입니다. 당연히 헌법이 우선이죠. 지금 헌법과 국방부 훈령이 이해가 상출이 돼요. 안 맞아요. 헌법 60조 2항에는 국군을 파병할 때는 국회 동의를 받으라라고 돼 있어요. 거기는 규모나 이런 건 없고. 근데 훈령에서는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지금 보내겠다는 거예요. 훈령 내에서도 사실은 지금과 같은 우크라이나 사항은 없어요. 유엔 요원으로서 평화 유지 활동을 가는 거라든가 한미 동맹의 이름으로 다국적군에 간다든가 재난을 지원하는 거지 이런 전쟁에서 동맹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지원하는 항목은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님, 창간당 규모 얼마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네,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결정된 바는 없는데 규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검토는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단계별로 검토한다고 했으니까. 네,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창간단이 가면은 우크라이나 사단이나 연대급까지 한 명씩 갑니까? 어느 급까지 갑니까? 결정된 바 없습니다. 갈 때 개인 하기, 소총이나 권총 휴대하고 갑니까? 결정된 바 없습니다. 헌법에 하고 이번에 또 국방부에서 훈령을 꼼수로 또 고쳤대요. 훈련의 개인 파병 같은 경우도 위원회를 거쳐서 가게 돼 있는데 위원회 거치지 않고 가는 걸로 고쳤더라고요. 그거는 꼼수가 아니라 작년 법무부 장관님, 헌법하고 국방부 훈령이 배치될 때 가처분 처분을 하고 훈령을 중지시킬 수 있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다음에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지원을 해야죠, 당연히. 인도적 지원, 지금까지 해왔듯이 비살상 무기 지원, 이까지가 한계입니다. 만약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고 또 창간단을 보낸다 하지만 창간단은 실질적인 파병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말려 들어가고 그 전쟁의 불씨가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죠.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만약에 파병을 보낸다면은 헌법 위반으로 관련자들에게 엄히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너무 속도감 갖고 하지 말고 미국과 보조를 맞추어서
미국은 지금 종전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전쟁에 말려들어서 되겠습니까? 지금 오늘 그 대통령 기자회견에 전쟁을 반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권 의원은 대단히 우려스러운데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여러 국무위원들은 안보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 국민을 지키는 안보에 대해서만은 신중을 기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